쿠르스크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으니까 밑에 다시 벨고로드 지역에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소규모 침투를 하고 러시아 군들이 확 뚫고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돌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도가 업데이트 되면은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파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젤렌스키가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맞습니다. 러시아는 지원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제1의 군사력 이야기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5, 6주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전황은 가장 최근 겁니다. 이 지도는 우크라이나를 편을 드는 ISW에서 나온 지도를 주로 썼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이제 주공이 있고 조공이 있고 우크라이나도 공격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주공은 루안스크에서 하르키프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도 오른쪽 끝에 있는 빨간 부분에서 좀 파란 부분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주공이고요. 그리고 그 주공을 돕는 조공이 그 밑에 하르키프 작전 내려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루안스크는 리만이 좀 중심지고요. 그다음 세 번째 조공은 도네츠 겁니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서는 포크롭스크가 아주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포크롭스크가 가장 격전지고 지금 한 10개월째 거기서 멈추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계속 이동해 왔는데 지난 여름 이후에 조금씩 이동해 왔지만 멈추고 있고 그 밑에 네 번째 조공은 남부 자포로자입니다. 주공과 조공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주된 공격을 그냥 한쪽만 하고 있으면은 막기 쉬우니까 적을 분산하기 위해서 조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분산해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크루스크고요. 크루스크하고 그 밑에 이제 벨고로드. 그렇습니다. 대략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고 있는 이제 수미 크루스크 지역을 보겠습니다. 지도에 있는 빨간 부분이 이제 수미 지역이고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미 주입니다. 지도 빨간 원 바로 밑에 있는 데가 수미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주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 크루스크를 공격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수미라는 저 도시에서 모든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도로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손실을 입으면은 저기서 다시 보충을 하고 또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진출했던 부분이고요. 그걸 이제 러시아가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쫓아내고 있고 지금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두 군데 남아 있는데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제가 파란 화살표, 빨간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이제 구에보라는 데고 파란 화살표가 올레시냐라는 뜻인데 올레시냐는 조금밖에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요.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이제 크루스크 러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상당한 저항을 하고 있고 구에보는 꽤 넓은 지역이지만 그다지 큰 저항은 없습니다. 그냥 숲풀이고 뭐 등등 하니까 시간 좀 걸릴 뿐이고요. 그래서 올레시냐가 굉장히 저항이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전력을 수미에서 이렇게 쭉 해서 추진을 하니까 이제 수미에 대해서 계속 이제 포격을 해왔었습니다. 러시아가. 그런데 최근에는 수미에서 이제 러시아가 두 군데 폭격을 했죠. 한 번은 우크라이나군이 수미에서 시상식 하는 데를 폭격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토군도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사실은 저게 민간인 지역에서 군이 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타격을 하는데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리고 언론이 서방이 그걸 보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러시아는 약간 억울한 그런 생각이 있겠죠. 러시아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푸틴이 그냥 크루스크 국경만 가는 게 아니고 밑에 우크라이나가 들어와서 완충지대를 형성해라 그렇게 명령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충지대 때문에 저게 최소한 40km에서 많으면 100km까지 내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포병으로 닿지 않게 해야지 이제 완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는 크루스크를 협상 목적으로 이렇게 본래 침략했습니다. 이제 젤렌스키가 하는 이야기가 그였거든요. 그래서 크루스크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으니까 밑에 다시 오른쪽에 보면은 초록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벨고로드 지역에 다시 이제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소규모 침투를 하고 저기 몇 주째 한 거의 7, 8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런 상태가 계속돼 있는데 꽤 전력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의미 있는 만큼 진출을 못하고 중대급 플러스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저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들어오지만 못하게 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주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에 부분이 루한스크 오블라스트, 루한스크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크라이나의 카르키프 주입니다. 오블레스트로 되어 있는데 저 땅이 다 우크라이나 땅인데 왜 러시아냐 이렇게 그렇게 구분하느냐 하시겠지만은 22년 9월에 저 네 개 주를 러시아가 합병을 했습니다.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다 러시아에 가겠다고 해가지고 합병을 낸 상태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아직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 그렇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저게 러시아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왼쪽에는 이제 러시아도 아직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주장하는 쪽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하르키프 쪽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순서가 있는데 그림으로 보시면은 그냥 동그라미 크기로 보시면은 저게 어느 정도 격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리만과 오를립 그리고 포크롭스크 남쪽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맨 위에 올라가면은 쿠피안스크가 있습니다. 화살표 끝 부분에 있는 큰 동그라미 쿠피안스크는 큰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꽤 중요한 도시라서 저기서 이제 꽤 오랫동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하루 뺏었다 하루 뺏겼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몇 달째.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그 쿠피안스크하고 쿠피안스크 남쪽 그 두 동그라미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포켓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포켓 끝이 꽤 넓어서 저기 포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조금 더 진출하면 저게 이제 포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양 끝이 모이면 이제 포위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처럼 보이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하르키프 방향의 상세도입니다. 이 상세도는 그 아까 쿠피안스크 지역을 좀 확대한 거고요. 하르키프 방향에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러시아군의 오스콜 강이라는 강을 도강한 상태입니다. 도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큰 장비를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소규모 병력으로 가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리고 조금 더 확보가 되면 병력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더 확보가 되면은 중화기를 좀 가지고 중화기도 확보하고 조금 더 멀리 가가지고 강 쪽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적을 제거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포병을 제거할 정도 되면은 부교 같은 걸로 와가지고 큰 장비가 가고 이런 식으로 도하 작전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의 쪽이 있는데 이제 강을 여러 군데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강 건너서 보통 우리 교두보러 가기도 하고 저 같으면 하안이니까 하안두보러 가기도 하는데 스트롱홀드를 이제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잡아놓으면은 그게 상당히 강력한 방어 진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적들을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군이 이제 상당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꽤 여러 군데 교도보를 형성했고 그래서 저게 쭉 교도보 형성되기 때문에 쿠피안스크 북쪽을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들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그 부대 표시들은 그 우크라이나의 부대 표시입니다. 그래서 큰 것들은 네모는 사단이고 사다리꼴로 모형으로 되어 있는 저것들은 이제 여단이고 밑에 삼각형은 대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각형은 연대고 이런 식으로 미군이나 우리의 단대어 표시하고 조금 다른데요. 뭐 몇 번 보시면 금방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큰 동그라미가 있는 데가 본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군사력이 저렇게 배치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정도고 여기서는 진출선이 하루 아침에 팍팍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그 밑에 리만 지역은 요게 지금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쯤 자료입니다. 그런데 요걸 왜 다시 보여드리는 거니까 요것보다 더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어서 지도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2주 정도 사이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러시아 군들이 확 뚫고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돌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 지도가 업데이트 되면은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파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만이란 도시는 지도 제일 밑에 하단에 지금 화면 끝자락에 있는 거기가 리만이라는 도시인데요. 저기가 그래도 가장 큰 도시라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밑에 도네츠크로 내려오면 열거해놓은 저 도시들이 쭉 이제 주요 전투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상당히 많이 격전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가 좀 침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세한 도시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크롭스크입니다. 포크롭스크가 이제 도네츠크에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난 10개월간 겪어지고 저 지도를 제가 그리는 것을 보시면은 ISW 지도에서 제가 보조선을 넣었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안에 있는 데가 포크롭스크 지역이고 저기가 물류 중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철도가 여러 군데 가고 있고 고속도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게 가는 중요한 데라서 러시아군도 그냥 들어가면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포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10개월째 저기 서서히 서쪽으로 전진하면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게 즉 빨간 화살표 두 개가 동쪽과 서쪽을 포위망을 쭉 형성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한 11개 여단을 보내가지고 왼쪽에 있는 화살표 즉 서쪽에 있는 러시아 전진하는 그 날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선으로 끈한 양쪽에서 이제 차단하고 있고 앞에서도 차단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상당히 저기서 고전하고 있다가 다시 물러났다가 뭐 이런 게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이 진전을 보고 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갈 건데 저기가 이제 큰 중요한 게 포크롭스크라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되고 서쪽에서 오고 있는 저 도로들 중에 상당 부분을 그 러시아군이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물리적이 아니더라도 화력으로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저것 때문에 북쪽의 루한스크 전선에도 우크라이나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크롭스크 지역에 러시아가 하루 공격한 횟수가 있는데요. 그 공격 횟수가 이제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그 한 5일째 그 무빙 에버리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한 며칠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인데 한 일주일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인데 약간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계속 공방전이 일어나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밑에 남쪽에 자포로자 전선은 사실 이건 조공 중에 조공인데요. 최근에 이제 활발한 공세를 해서 한 달여 전부터 좀 활발한 공세를 했습니다. 현재 노란 쪽에 있는 저기가 저지대고요.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저 5군데로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이 쭉 고지대입니다. 한 200m 고지라서 저지대고 왼쪽에 보시면은 댐이 있고 물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서 이제 낮은 데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러시아군이 유리한 상태에서 하고 있고 저걸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한다면 어느 쪽에 있는 오레호브라는 파란 동그라미 있는 지역으로 갈 겁니다. 저 오레호브라는 도시에는 보면은 벌써 길이 고속도로가 4개, 5개 정도 있죠. 저런 도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저기가 허브 같은 데거든요. 저기를 공격하는 것은 아까 포크롭스처럼 단순히 한꺼번에 공격이 안 됩니다. 서서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아주 천천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를 왜 공격하느냐 하면 아까 중요한데 포크롭스크나 루한스크나 이쪽에 우크라이나군 방어를 분산해가지고 이게 안 막으면 여기 뚫리니까 이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공이라는 것이 주공을 돕기 위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네프로입니다. 드네프로는 오른쪽 지도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기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드네프로가 우크라이나 3대 도시입니다. 1도시가 키예프고 2도시가 하르키프고 3도시가 드네프로고 저기는 공업도시입니다. 여기 무기 만들고 하는 공장이 많이 있는 그 오래된 도시고 저걸 이제 지금은 드네프로 포크롭스크라고 이제 이름 붙였는데 어쨌든 그 도시고요. 그 도시에 엊그제 드론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기 보면 불이 막 나고 있고 앞쪽에는 아파트 민간인들이 그냥 불 켜놓고 저녁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일반 아파트 저 멀리 있는 데는 공업지대인데 드론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아직 이쪽에 도네츠크 전선에서 보면 한 100km 이상 한 150km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서울과 대전 정도까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드론으로 저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군수품 공장을 파괴하는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기 파괴를 하고 나면 저기서 아까 있는 포크롭스크나 이쪽에 장비 물자 공급을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소디컬리 러시아군이 이렇게 파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황은 좀 말씀드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손실입니다. 지금 러시아군 발표한 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군 인원 손실을 보는데 어제 4월 17일 날짜로 이제 116만 명을 돌파했고요. 저 수치는 러시아에서 발표한 거니까 약간의 뭐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수치가 얼마냐 이건 논란이 되게 많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추세는 일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맨 끝에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작년
8월 달에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은 좀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이 이상 난동으로서 이제 진흙탕이 많았다. 그 라스푸티차라 그러거든요. 그게 한 4월 달까지는 진흙탕이 있습니다. 우기가 이제 겨울이거든요. 저쪽에는 몬순 지역이니까 여름이 우기인데 저기는 이제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4월 달이 지나면은 좀 땅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하기 때문에 기동이 좀 많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조금 적게 손실을 입지 않느냐 이런 가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저 부분에 대해서 가정만 하고 있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 더 말씀드릴 것은 손실 누계 그래프가 오른쪽이 이제 우크라이나군 손실, 그 왼쪽이 2차 대전 때 독일의 손실 누계 그래프인데 추세가 좀 비슷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쟁 끝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꺾이고 물자나 병력이 떨어지고 하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는 종전이 거의 항복이라 그러죠. 항복할 때가 몇 달 남지 않았을 거라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게 뭐 그래프 추세가 전쟁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우 전쟁에 중국 군인이 갑자기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이거는 그냥 젤렌스키가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이게 중국군 동영상의 왼쪽이 오른쪽에 있는 게 동영상의 메타데이터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서 이제 그걸 만들다가 보니까 저 오른쪽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해놨습니다. 저게 북한군겠죠. 코리안 솔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저 사람이 너무 과하게 연기하고 있는데 포로로 보기에는 너무 명랑하죠. 어쨌든 그렇고 중국군이 이제 포로를 생포했다 주장하는데 젤렌스키가 이야기했어요. 도네츠크에서 생포했다. 그래서 뭐 개인 자료도 가지고 있고 뭐 군정보부인데 뭐 그런 데서 뭐 하고 있는 게시타포 이런 거 비슷한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데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대사관이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리안 솔저라고 해서 이게 조작이 들통난 거로 사람들 보고 있고요. 우선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걸 발표한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대통령이 포로 2명 잡았다는 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자기가 나서서 포로라는 것을 군에서 발표하면 지나갈 걸 자기가 소위 말해서 비웃수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북한군 포로 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스스로 조작한다는 것을 실토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전쟁터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저런 게 하루 만에 다 조사되고 하지만 전쟁터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첫 번째 피해자가 트루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인 하면 진실이 제일 먼저 사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주장들을 누가 맞니 틀리니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전쟁터니까 급하니까 거짓말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들었던 거하고 뒤에 들었던 거 모순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병력이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북한군도 그렇고 중국군도 그렇고 포로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가 병력이 없어서 저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왼쪽 그래프를 보십시오. 모스크바 지역의 계약병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자료입니다. 저게 지원하는 병들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지원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 월 3만 명, 3만 5천 명 이렇게 오고 있어요. 월 3만 명 같으면은 거의 1년에 40만 명이거든요. 저 이유가 뭔가 계약병은 굉장히 고임금을 받습니다. 평균 임금이 한 5 내지 6배 수준이 됩니다. 지방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월급도 받고 가다가 정가를 올리면 수당도 받고 뭐 이런 건데요. 그래도 뭐 애국심에 호소하지만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쟁 종결 시점이 좀 다가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러시아 사회 내에서는 곧 전쟁이 몇 달 안에 끝나겠구나 생각하니까 전쟁이 끝나면은 지금 지원한 사람들은 3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실전 훈련을 받고 투입되면 전쟁 끝난 다음에 군에 근무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생명에 별로 지장 없이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저분들이 지금 그 이제 기회를 노린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협상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딸리는 게 보이니까 이제
상당히 안전하다 생각하고 이제 얘가 다시 오지 못한다 생각한다고 사람 사는 사이니까 뭐 저런 걸 하겠죠. 우크라이나가 사실 병력이 모자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18세에서 24세까지 징집 연령을 낮추지는 않고 계약병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거든요. 2달간 500명이 안 됐다면 300몇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500명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본래 3개월간 훈련하고 투입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전사한 사람은 52일 만에 전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 약속도 안 지키는 거고 돈도 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돈도 나눠서 준다 그러면 죽으면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맞는지 여자 재수를 투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 10명 중에 2명은 여군인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장에서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유지할 수 없는데 억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영상들에 널려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뭐 이 잡아가는 거예요. 군에 잡아가는 거고 이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은 보면은 저것 좀 유명한 영상인데요. 최근 영상입니다. 저기 아버지를 잡아가니까 애가 저기 앞에 울고 있고 부인하고 저렇게 뭐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애가 나오죠. 애가 막 울면서 저 자기 아버지 저기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저게 가면 거의 죽어요. 지금 이런 것들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맨 밑에는 보면은 부인하고 들어오다가 밤중에 급습을 했는데 CCTV에 잡힌 영상입니다. 좀 이따 보면 부인이 나와가지고 엽총 들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쫓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 사람들 다 재판에 회부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상적으로 동원이 안 되고 애국심에 호소도 안 되고 들어가면 죽거든요. 한 80% 정도도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병력이 부족하고 그것은 JD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젤렌스키하고 그때 이야기하면서 직접 이야기해서 너가 병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군 포로는 북한군 포로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젤렌스키가 하는 이야기는 저 사람 하는 건 100% 거짓말을 생각하면 더 설명이 잘 돼요. 그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실 때 젤렌스키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보면은 젤렌스키 생각이 보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참말이라 생각하면 다른 게 해석이 안 돼요. 앞뒤가 꼬이는 거죠. 최근에 얼마 전까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가 4만 3천 명 죽었다 그러다 며칠 전에 또 10만 명 죽었다 그래요. 그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기도 모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러우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전쟁 자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원해 줬겠어요. 지원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코그니티브 워페어, 내러티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그니티브 워페어는 굉장히 많이 조작을 하는 거고 내러티브 워페어는 약간 프로파간다 수준인데 코그니티브 워페어는 군사 그러니까 전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부분은 좀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저 정도면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은 젤렌스키의 의도는 국제전으로 비화시키는 거예요. 즉 중국도 오고 북한군이 왔으니까 한국군도 와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군이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새로운 전쟁 기법을 배워가는데 너도 도와서 해라. 뭐 이런 비슷한 논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군을 저렇게 이야기하면 중국을 싫어하는 유럽의 사람들이 우리도 들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지푸라기로 잡고는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저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리야드에서 열린 휴전 합의는 어떤 내용이고 결과는 어떤가요? 그 리야드에서 뭐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회담하고 또 별개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간에 이제 합의를 이제 미국이 맺어주는 척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먼저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합의를 하고 그 합의안을 가지고 러시아한테 가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겠다 하더라 해가지고 한 게 딱 두 가지였어요. 그게 하나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30일간 사격 중지를 하겠다. 두 번째는 흑해 식량 수송선을 통과하겠다. 오데사 항이나 미콜라이프 항에서 식량을 실어 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배달을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식량난으로 굶주리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도와준다는 명분이죠. 그런데 첫 번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30일간 사격 중지는 어제 날짜로 끝났습니다.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합의를 준수했습니다. 그때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군에 지시를 해가지고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러 가는 드론 2개를 하나는 방공포로 하나는 항공기로 자기가 쏜 미사일을 자기가 요격을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때부터 이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위반했어요. 그래서 4월 17일자로 저게 종료됐다. 두 번째 흑해 식량 수송선 통과 저거는 저 합의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합의된 겁니다.
과거에도 합의를 했었는데 그 식량 커리더로 해가지고 식량을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량 수송선에 나토가 무기를 숨겨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러시아가 그 식량 수송선을 포격을 했죠. 그러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합의했다가 합의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걸 합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 식량 수송선 통과는 그 합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합의는 시간도 종료됐고 위반한 사건을 전부 기록해가지고 미국 측에 러시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일단 모르쇠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은 앞으로 협상하는데 미국한테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합의를 했는데 안 지키는데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네가 하면서도 그러면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 부분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미러 간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중이고 얼마 전에도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을 만나기도 하고요. 키릴로 드미트리에프 러시아의 협상팀 한 사람도 워싱턴에 가고 뉴욕에도 가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내용들은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 걸로 예상돼서 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추측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 자체는 미국은 휴전을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근본 문제를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뭔가요? 제가 이제 과거에도 주장을 했는데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내용은 조금 약간 저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임팩트 있게 만든 말이고요. 약간 모순적이죠. 협상보다 종전이 빠르다는 것. 그러니까 협상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요구 조건과 현재 상태가 너무 큰 괴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러시아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제 소문으로 좀 떠들고 있는데 저거 이제 헤르손하고 전 아까 이야기한 4개 주를 러시아 걸로 인정해주고 국경에서 30km 완충지대를 조성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것도 서방에서 만들어낸 소문일 수 있어요. 저것도 러시아가 안 받아들입니다. 러시아는 30km, 뭐 50km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위협이 없어야 하는 걸 보장하는데 협상만 하면 어기고 안 지키고 하니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지리적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떼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외교적으로 뭐 대통령들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다 거짓말했고요. 메르켈이 그 자백을 했죠. 그러니까 OSC는 이제 유럽에서 그걸 감시하는 데인데 거기서도 이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랬죠. 데이터는 쌓아놨지만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배신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웬만하면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전쟁할 수 없으니까 빨리 끝내겠다는 거고 전쟁을 안 해도 될 만큼 좋은 방안을 들고 오면은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러우 전쟁이 더 장기화된다면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차트를 보시면은 처음에 바이든 정부 때 전쟁을 할 때는 미국과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한 몸이 돼가지고 러시아랑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대리전쟁의 당사자에서 중재자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유럽은 아직 그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저렇게 중재자로 한다는 것도 약간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다 대주고 있거든요. 전쟁의 당사자고 지난달 말에 나온 그 3월 29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대리전이 아니고 직접 전쟁을 사실상 한 거를 실토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그거를 번역해가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대리전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직접 지시했고 심지어는 영국에서 인사권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토 말 안 듣는 장군을 해임해라고 영국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요청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작전 지휘권, 인사권, 뭐 정보 이런 거 다 이제 나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몸만 가지고 전쟁터만 빌려준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은 형식상으로는 빠지려고 하고 있고 유럽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Coalition of Willing이라 해서 의지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8천억 유로를 전비 투자를 결의했고 독일은 자체적으로 1조 5천억 유로 정도를 국방 투자할 걸로 정통 예정자 멀츠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저게 경제 침체 속에서 자원 조달이 불가한 상태고요. 독일은 벌써 침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3년째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6분기 연속 경기가 이렇게 하강할 때 침체라 그러는데 3년이면은 3, 4, 12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독일 경제가 나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유럽은 이미 러시아하고 가스를 단절하고 그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고비용의 미국의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럽 자체가 굉장히 고비용 국가가 됩니다.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유럽에서 만드는 벤츠나 BMW나 아우디 이런 자동차가 앞으로 싸구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니까 엄청나게 비싼 걸 가지고 고가로 받으려면은 다른데 경쟁인의 차에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독일은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려면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지금 밑에 카스피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오려고 하고도 있고 한데 저게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고 있고요. 논의만 되고 있고. 어쨌든 제일 빠른 길은 러시아하고 같이 살면 됩니다. 러시아는 경쟁자가 아니고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유럽은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저 Coalition of Willing이라는 그 의지 연합이 저는 부채 연합이라 하거든요. 보시면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뭐 그리스, 이태리 같은 나라는 남유럽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영국이 지금 100% 가까이 99.7%에서 97%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일 그 부채 비율이 낮은 데가 독일입니다. 63%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프랑스도 거의 끝에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는 군대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옛날에 넘치는 의욕에 딸리는 실력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 나라들 중에서 반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나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데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뭐 몇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 내는 때 가면 저게 좋은 말로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돈을 찍어낼 거다. 그래서 그 CBDC 같은 걸 해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CBDC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걸 가지고 우리 뭐 금융을 통제하고 앞으로 그게 오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썰들이 많은데 그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CBDC 상태에 우리가 금융거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니터 되고요. 트리더는 그때 트럭 운전사들이 시위하는 것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트럭 운전사들 계좌를 동결해가지고 막았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은행 계좌를 동결하니까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항복했죠. 그러니까 이미 CBDC 같은 부작용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왜 CBDC를 하느냐? 근본적으로는 돈을 그냥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드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서 해야 될 이야기를 그걸 더 이상 못할 한계가 나오니까 새로운 걸 뭐 가진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찍어내려고 하는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인플레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러우전을 5가지 차원으로 봐야 된다. 제가 이제 패트릭 바압이라는 독일 언론인이 최근에 이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가 굉장히 복잡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설명이 잘 돼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2013년 마이단 때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내전입니다. 내부에서 누가 정권을 잡냐. 근데 쿠데타로 끝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대 도네츠크, 루한스크의 이제 그 쿠데타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시위하고 이러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돈바스 전쟁이 됐어요. 그 돈바스 전쟁이 그 민스크 1, 2 협정을 하다가 그게 다 안 돼가지고 2021년 러시아가 들어왔습니다. 저 전쟁은 하나의 연속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 지금 러시아계 사람들하고 지금 러시아 국가가 그리고 저 분리 공화국들은 다 러시아에 지금 편입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을 뿐이지 러시아에서는 자기 법에는 자기 영토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 국민으로. 세 번째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이나 나토가 유럽에 우크라이나를 통한 대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리즘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서구의 쇠퇴를 둘러는 세계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 체제하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하는 다극 체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서구의 엘리트들이 자국민에 대항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계급 전쟁이다. 국민들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돈을 쓰고 막 전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쪽에 대해서는 계속 핍박을 가하고 있죠. 조지아에서도 그랬고 루마니아에서는 대선을 했는데 1차 투표에 1등한 사람을 2차 투표를 투표하고 있다가 거의 50% 이상 이기고 있는데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무효로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도 끝나지 않고 그 투표를 취소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선거에 못 나가게 그런 상태예요. 그 다른 데도 있는 피처도 있고 헝가리에 있는 빅터 오르반이 이제 대표적으로 욕을 먹고 있죠. 그리고 독일의 대한당 AfD도 선거에서 이겼는데 아예 연정을 못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못하게 하고 있고 여러 군데가 그 외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팽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대선 출마 못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상권 분립의 가장 약한 고리가 사법부거든요. 사법부를 막 구워 삼든지 협박하든지 자기 사람을 거기에 넣든지 해가지고 이제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문제 생기는데 보면 사법부가 가장 먼저 부패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법부 상황을 모르시면 뉴욕 남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뉴욕 남부 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데거든요. 거기는 집어넣는 대로 판결을 내줍니다. 트럼프도 거기 끌고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뉴욕 남부 부분이 뭐 뉴욕에 있고 맨하탄에 있고 뭐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굉장히 부패한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그 옛날처럼 민주주의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측면 자국민에 대응하는 지금 계급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유럽은 3차 대전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현재 진행 중이면서 이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방위비 증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회사는 지금 망해가지고 공장을 뜯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임 총리 예정자인 멀츠가 너가 이제 군사 장비를 만들겠냐니까 폭스바겐 CEO 오케이 그랬어요. 왜 지금 현재 회사가 망할 지경이니까 일단 돈이 되면 뭐라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유럽은 경제적으로 붕괴 상태고요. 러시아하고 분리돼가지고 고비용 국가가 됐고 미국의 압박으로 생산력이 해체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또 유럽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 뜯어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래 되면은 유럽에 있는 일을 하는 특히 청장년 일자리 실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 붕괴의 위험이 있죠. 저게 1920년대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에너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패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유럽이 무슨 수로 여기 우리 한국이나 일본대하고 경쟁하겠어요. 같이 자동차를 만들어도 자동차가 엄청나게 주변 산업이 큰 산업이거든요. 부품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고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대부분 실업이 되는 거죠. 우리도 뭐 군산에 GM이 나가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냥 실업이 발생했지만 그 협력업체들이 다 망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또 부품 납품하는 데가 그런 것처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쟁을 저는 3차 대전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쟁이 저게 굉장히 하나의 수단입니다. 어쨌든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도 지금 실업 생기는 그 일자리가 있는 청장년 남성이고 전쟁터에 보내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가 전쟁터에서 확 죽게 해버리면은 이제 정권 잡은 사람이 반발할 사람이 없는 거죠. 조금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좀 비참한 현상이고, 현재 우크라이나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청년이 없어요. 다 잡아가고 있고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반대 세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1920년대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혀 이성적으로 가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망하는 이 죽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이 트럼프가 와서 같이 휴전하자 하면은 쉽게 휴전하고 협상하고 종전을 할 걸로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습니다.